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자 번영의 상징이었던 유럽 대륙이 지금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제조업, 이탈리아의 우아한 장인정신, 프랑스의 균형 잡힌 사회 모델은 수세기 동안 다른 대륙이 동경하고 모방하려던 성공의 청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둔화, 고령화 사회, 생산성 하락이라는 삼중고가 유럽을 덮치면서 과거의 영광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독일 경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교한 기계와 완벽한 품질이죠. 현재 세계 경제 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리더 역할을 해왔어요. 독일이 진짜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항공기 부품부터 의료 장비,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심 분리기까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제품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대부분은 독일 공장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독일의 산업적 우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독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제조업 패권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각 나라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상대적으로 발달된 산업 기반, 그리고 세계 무역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저비용 제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싱가포르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만큼 많은 공장을 짓거나 노동자를 확보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없이는 싱가포르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인 제조품 생산에, 싱가포르는 금융 서비스와 국제 무역의 중개 역할에 각각 특화하게 된 거죠.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중재할 수 있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강력한 중재자가 없거든요. 세계무역기구나 UN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런 위험성은 독일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쟁력은 몇 가지 독특한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우선 엔지니어링과 제조업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 내에서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인건비 절약이에요. 공장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 전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것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 제조업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죠. 하지만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일의 대부분 산업은 고도로 발달된 기계와 장비에 크게 의존하거나 시간당 2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시간당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의 차이가 최종 제품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화 기계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만으로도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런 규모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독일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독일 제조업 비교 우위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세계적인 명성입니다. 더 확실한 예를 들어보면 지멘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독일의 고도로 기계화된 산업에서는 오히려 다른 투입 비용, 특히 에너지 비용이 더욱 중요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와 노르웨이로부터 매우 저렴한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난 2년간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임금 상승보다도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독일 제조업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에너지 위기는 많은 독일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독일은 여전히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재능 있고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특징인 관대한 연금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환상적인 일이죠. 사람들은 경제 지표를 위해서 삶의 질을 희생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독일 내 기업들은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생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숙련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독일은 이 부분에서도 고전하고 있어요. 숙련된 근로자들은 독일보다는 호주, 캐나다, 영국, 특히 미국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독일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7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조품 품질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제조업은 과거만큼 독일 제조업에 뒤처지지 않아요. 중국은 독일에서 나오는 제품과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항공기, 첨단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품질이 낮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품질 제품을 만든다는 나쁜 평판을 받고 있지만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제조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독일산 제품을 고품질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폭스바겐을 유지 보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상품이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독일 회사 제품만 보면 그것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산업 쇠퇴에 대한 예측이 맞다면 독일이 할 수 있는 일은 독일에서 실제로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만한 상품을 생산하는 환상적인 명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기 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EU의 경제적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독일의 문제가 비교적 새로운 반면 이탈리아는 훨씬 더 오랫동안 침체에 시달려왔습니다. 약한 성장과 줄어드는 노동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과거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유럽 일부 지역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경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주요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이탈리아가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모든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젊은 기술 노동자들의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불평등, 저조한 성장, 신뢰할 수 없는 세수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이탈리아는 또한 세계화, 리쇼어링, 무역 제한과 같은 문제를 처리한 국가로서 놀라운 사례 연구 역할을 하는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걸프 국가들, 그리고 물론 유럽 자체와 같은 국가들 간에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 중 상당수는 이탈리아가 최소한 지난 20년 동안 겪어온 것들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15년 동안 경제가 쇠퇴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계 대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점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경제학자들은 이런 과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탐구해 볼 만한 정말 흥미로운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정말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죠.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의 총 경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유럽연합은 합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2008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명목 경제 생산량의 약 19%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는 이탈리아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오늘날의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나라에서 반복되어 온 추세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거의 완전한 침체와 많은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산출량은 경제의 건강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차트만으로도 이탈리아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이 세계적인 식민지 강국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경제국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주요 유럽 강대국보다 산업화가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형태로 수천 년 동안 유럽 상위 5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모든 방향으로는 지중해로 쉽게 접근하여 어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덕분에 자연스럽게 문명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으며 이는 기원전 500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경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경제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미국 정부의 지원과 감독하에 전시 산업이 국내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경우 문자 그대로의 폐허에서 국가가 재건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950년대의 정부 예산에서 실제로 수십억 달러가 중요했던 때였어요. 이런 지출의 동기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산업 부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종속 동맹국을 재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런 재건 노력은 장기간 지속되는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정치적 긴장이 존재했고 1980년 볼로냐 기차역 폭탄 테러와 같이 매우 심각한 국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테러는 오늘날까지도 유럽에서 자행된 가장 치명적인 테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정치적 긴장은 여러 면에서 국가의 다른 경제 문제의 원인이었으며 동시에 다른 경제 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 산출 수치만 보면 이탈리아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많은 빚을 지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건설과 재건 노력이 둔화되거나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이탈리아 경제는 최초의 현대적 10년 침체에 빠졌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약 6년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대량 실업, 막대한 부채 불안, 높은 인플레이션, 화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같은 외부적 문제에 동시에 대처해야 했는데 이런 화석 연료는 신생 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침체기에는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 벗어나 그 인프라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시행했어요. 동시에 물가 상승률에 관한 법률도 완화되었습니다. 임금 연동제는 오늘날 시장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지만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임금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는 규칙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기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자동임금 연동제가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 중 하나인 임금 물가 악순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근로자들은 구매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 발맞춰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거예요. 기업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가격 인상은 다시 한번 더 큰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제가 살아남는 한 가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과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차 때문이에요. 만약 임금이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처럼
자동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승한다면 임금 물가 나선 현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침체는 이탈리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변화를 강요함으로써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다시 부상했어요. 1985년에서 1992년까지 단 7년 만에 이탈리아는 수출 주도의 산업 붐을 타고 경제 생산량을 3배로 늘렸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 수치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고객들은 이탈리아산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데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고속 자동차부터 고급 핸드백, 심지어 올리브 오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 고품질의 장인 정신과 기술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출 상품에 이탈리아산 로고가 붙어 있으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쟁 상품보다 높을 수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 가격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일부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 가장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수많은 국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국경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다른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에요. 불행히도 이런 좋은 시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부와 국민 모두가 미래의 더 큰 성장에 베팅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부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또한 세금 회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출 기적의 중추를 이루는 소규모 산업은 악명 높게 강력한 공격을 받았고 정부의 허술한 통제와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탈법 행위를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는 것이 거의 국민적 오락거리가 되었어요. 이제 세금과 정부 규제를 기꺼이 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부채를 통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확장적 경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화를 사용하려면 이탈리아는 기존의 관행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을 더 잘해야 했어요. 규제를 강화하고 부채를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모두 경제에서 돈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성장에 제동을 겁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다시 10년 가까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다행히도 이탈리아는 1999년 유로를 도입하면서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나라는 잠시 침체기를 겪은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고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외국인 노동자, 해당 상품의 외국인 구매자를 유치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무역 상대국들 역시 그 악명 높게 불안정한 시대의 외환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로존의 이점은 이탈리아 제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광 같은 산업의 성장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 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로 또다시 침체기에 빠졌어요. 이탈리아의 독특한 경제 호황과 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랫동안 탐구한 이유는 이탈리아가 다시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탈리아는 이 이상한 경제 산출의 계단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가 된 듯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며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반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래된 역사적 과제와 결합된 다양한 새로운 과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며 많은 노동력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아서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아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좋은 표현이 없지만 자원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젊은 졸업생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어요. EU 회원국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룩셈부르크와 같은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학생들은 EU가 회원국 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덕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조차 없어요. 임금을 인상하면 숙련된 젊은 이탈리아 인력의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탈리아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의 주요 경쟁국과 경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기업의 평균 규모는 다른 선진 유럽 경제권의 기업 평균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아요. 이탈리아는 기업당 평균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반면 서유럽의 평균은 15명으로 사실상 기업당 근로자 수가 4배나 많습니다. 산업화된 경제에서는 규모가 중요하며 대기업일수록 더 전문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도로 발달된 산업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데 따른 한계적 이점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생산의 한 측면에 집중하여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이탈리아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이탈리아 제조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드는 직원이 1명씩 있는 회사 10개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양은 자동차 조립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직원이 10명인 회사 1개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양보다 적어요. 컴퓨터와 관련 기술 덕분에 한 근로자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엑셀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회계사 1명이 주판을 사용하는 회계사 10명이 작성한 것과 같은 양의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 도입 측면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으며 서유럽 자체도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경제권보다 뒤처졌어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 되면서 기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대부분이 기술 기업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이런 소규모 산업에서 이익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고급 제품을 생산할 때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기업이라는 평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는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같은 성과를 달성합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는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는 경제형 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급이며 수출 마진도 훨씬 높아요. 많은 수의 소규모 기업은 소수의 대규모 기업보다 세금을 부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이탈리아의 지하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규모가 크며 명성과는 달리 그 대부분은 조직범죄 덕분이 아니라 규제를 피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회색 시장에서 운영되는 비공식적인 사업체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경제의 25%가 지하경제 산업으로 구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수치가 12%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의 잠재적 세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비공식 경제가 이렇게 큰 규모로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탈리아는 높은 실업률, 침체된 경제 생산량, 고령화 사회, 경쟁력 없는 산업, 낮은 세수입, 높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자국 통화에 대해 가졌던 통제력도 약화되었어요.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여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이 붕괴될 겁니다. 더 많이 빌리면 파산할 위험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경제학은 우리가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가정해요. 지난 2세기 동안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수천 배나 더 부유해졌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수많은 선진국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을 누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탈리아의 문제가 정치적 불안정과 산업 쇠퇴에 깊이 연루된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철학적인 문제예요. 즉, 국가가 경제적 생산성과 삶의 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근로자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프랑스 모델은 세계 경제의 압박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싸움 없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국가 중 하나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러 면에서 본래 프랑스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여러 가지 불행하지만 필요한 이유로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 중 하나이지만 유럽 경쟁국들과는 약간 다르게 대규모 공장이 세계를 지배하기보다는 소규모 수공예 산업을 선호하는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을 선호했어요. 좋든 나쁘든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부가 창출되던 시기에 이런 느린 발전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경제를 건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분명히 이어져 온 추세로 프랑스 노동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과거는 이 나라에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겨주었어요. 오늘날 프랑스는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운영을 다양한 불행한 국내적, 세계적 문제로 인해 유지할 여유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가 반복되는 쓰라린 상황에 놓인 매우 활동적인 시민들이 그냥 떠날 수도 있는 필수적인 급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이런 약점을 깨닫고 정부는 대규모 작전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것은 나중에 방향주의로 알려지게 된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는 대략적으로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을 형성하여 경제를 지휘하지만 가능하다면 민간 산업이 정부와 함께 성장하거나 심지어 정부 운영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정부는 국립은행, 국립고속철도 서비스, 에어프랑스, 심지어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이었던 미니텔과 같은 국영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당시 세계에서 경쟁하던 두 가지 주요 이념 사이의 타협이었어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산업을 소유하고 순수시장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국가의 유일한 역할이 경쟁적인 민간 산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유시장 체제 내에서 국영기업을 창설함으로써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진정으로 좋은 투자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적절한 규모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규모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이점이 있지만 항공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직원 10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포괄적인 노선망과 이에 따른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천 명의 인력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순전히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약간만 다르게 제공하는 또 다른 독점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것은 없어요. 민간 기업이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때는 무엇을 판매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판매 가격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높을 때 생산할 겁니다. 정부는 경제 참여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동기는 다르죠. 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판매해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돈을 벌어요. 이는 쉽게 거래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가 방위, 응급 서비스, 심지어 제대로 기능하는 법률 시스템조차도 모두 제공하는 데 자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집단적으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영항공사, 국영은행, 국영제조업체와 같은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민간 산업이 기술적으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국가 전체의 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국영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약간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반면 국영기업은 종종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다른 목표를 부여받기도 해요. 프랑스에서는 이 시스템이 극단으로 치닫고 국영기업에 큰 중점을 두는 방향주의로 인해 경제가 다시 한번 효율성과 생산량 면에서 뒤처지게 되었어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거시경제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할 가치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고립된 경제가 아니며 이제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얽혀 있어 프랑스는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많은 수의 국유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명백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한다는 것이에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대형 국유기업에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보통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이상적인 결과로 자연 실업률을 언급하지만 자연 실업률은 실업률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실업률이 2~3% 정도이고 실업률이 그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이는 때때로 비가속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라고도 하며 그래프로 표시하면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가 극심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도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 가계에 돌아가는 소득도 늘어나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경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더 많은 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제시해야 하므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한다면 이익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는 다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이를 임금 물가 나선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근로자 생산성 증가와 일치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는 1980년대 방향주의가 한창이었을 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를 억제했지만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노동자들이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매우 관대한 퇴직 조건, 짧은 근무 시간, 전반적으로 강력한 근로자 보호와 같은 요소들이 수십 년간 강력한 정부 보호를 받아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입니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근로자들은 은퇴 후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는 노령, 프랑스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한편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2배로 부과하고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할 수 있지만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하는 이유와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넘어 남아있는 젊은 근로자들을 더 많이 강제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젊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이미 독일, 영국,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선진 경제권 가운데 두뇌 유출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강력한 보호와 혜택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런 시스템을 없애고 경제에 더 경쟁적인 역동성을 도입한다면 55세에 건강한 연금으로 은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경제 참여자들을 짜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더욱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프랑스가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거나 지속 불가능하고 경쟁력이 없는 시스템을 필사적으로 축소하려는 두 가지 전략이 이상하게 결합된 것이에요. 프랑스는 여전히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 기술의 장소로서의 국제적 인식은 산업화에 있어서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을 취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 프랑스의 가장 큰 산업 중 일부는 그런 인식에서 이익을 얻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요. 핸드백의 상당수는 제작 비용이 $100일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 만든 것이라면 쉽게 그 가격의 100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으며 업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생활해 온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많은 근로자에게 많은 보호와 높은 삶의 질을 제공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제권이 배울 만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더 열심히 일하려는 곳들과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학자 중에서도 특히 많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는 수용하고 경제를 다른 선진세계 강대국과 비슷하게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게도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생활로 인한 빚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결국 갚아야 할 거예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합쳐서 EU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들의 투쟁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차원입니다.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각 국가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유럽은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진입 장벽이자 시대예요. 이들은 현대의 번영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 선진 경제권이며 이제는 낡은 시스템이 새로운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적응하고 누가 정체되는가입니다. 침묵의 분석가였습니다.